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305호에 사시는 김희영 씨의 고민. 딸,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안 돼요. 학교 늦어요. 어디 간단하고 건강한 아침밥 없나? 1201호에 사시는 박희선 씨의 고민. 다이어트 중인데 식단이 걱정이네. 어디 칼로리 낮고 맛있는 다이어트 음식 없나? 806호에 사시는 이미순 할머님의 고민. 어디 약 말고 건강에 좋은 음식 없나? 있습니다. 곡물 담은 선식 뿌리마켓이요.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해보세요. 곡물 담은 선식은 45가지의 곡물, 야채, 과일, 수산물을 넣어 만들어 건강에 좋고 바쁜 직장인, 학생,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어 좋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드실 수 있어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어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오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 단판을 짓기로 했는데요. 불과 한 이틀 3일 정도 남은 날짜입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귀결이 될까요? 우선 오늘은 여야 양당 원내 수석부 대표 그리고 정개특위 간사 간 2+2 회동을 갖기로 했는데요. 실제 이 결과도 상당히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정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를 모시고 정치 현안 여러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늘 마음을 함께 하다 보니까 늘 같이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봤군요. 그러면 그동안 너무 노유진에만 집중하신 거 아닌가? 아닙니다. 네? 1위 팟캐스트 노유진만 세게 하시고 다른 그밖에 팟캐스트는 좀 등한시하신 거 아닌가요? 특히 이제 우리 장윤선 기자님의 이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는 제가 늘 의식하고 일일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보니까요. 노유진 정치카페가 오늘부터인가요? 서울, 인천, 대전 릴레이 대학 강연을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기가 죽은 청년들을 기살려주는 기살리기 프로젝트 뭐 이렇게도 들리던데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오늘 마침 제가 저녁에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제가 강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인천, 대전 등 해서 전국을 여러분들이 이제 릴레이 강연회를 대학 릴레이 강연회를 하는데 청년 와락. 아, 청년 와락. 예. 청년을 와락 끌어안아 주는 겁니까? 그렇죠. 대통령은 이제 우리 청년들 보고 아랍 가라 그랬잖아요. 아랍 가라. 사실 아랍에서 우리 청년들 오라는 데는 IS밖에 없어요. IS. 예. 근데 저희들은 청년을 껴안고 함께 해결하자 해서 그리고 12월 4일 날은 노유진에서 이제 공개 방송을 이제 서울대학에서 하기로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예. 노유진이 너무 떠서 팟짱이 죽고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존의 구동존이. 예, 맞아요. 그래서 상생, 동반 성장. 언제 한번 저희가 노유진하고 콜라보 방송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예. 네. 과연 그분들이 하실까요? 아니 저희하고 이제 이게 상당히 이게 격조가 달라져가지고 아니요 조금씩 달라야 같이 하는 의미가 있죠. 네, 역시 이제 저희 노회찬 특유의 말빨이 나온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윤선의 팟짱.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222.
9668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쭉 보니까요. 바야흐로 총선이 다가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국정교과서로 완전히 언론이 도배질을 했는데 오늘 신문은 전부 총선 대진표가 붙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뭐 누가 붙는다 뭐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난 주말 이례적으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사표 내고 총선 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앞다퉈서 지금 뭐 장관 출신들이 주르륵 지금 출마를 하겠다는 거고 실제 이번 총선 박근혜 벨트로 치르는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장관들이 막 앞다퉈서 출마 러시를 이루는 것을 역대 정부에 이런 정권이 있었나요? 예, 역대 정권에도 물론 장관 출신들의 그 출마가 없지는 않았지만 네. 지금처럼 그야말로 출마하기 위해서 장관 된 것처럼 그리고 또 장관 된 상태에서 출마를 앞두고 금도를 넘는 그런 뭐 예산 지원이라거나 특별교부비 지원이라거나 하는 등으로 이런 그야말로 이제 그 공권력을 갖다가 개인의 이익이나 특정 정당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쓰는 이런 후한무치한 행태는 일찍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그 국정교과서 파문 때도 많은 국민들이 사실 그 이전에 유승민 원내대표 사태 때도 그렇고 뭐 김무성 사위 사건 뭐 등등 해서 정말 그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의 정치가 박근혜 정부에서 막 벌어지고 있어서 과연 다음 스텝은 뭘까? 그렇죠. 이런 궁금증마저 거의 있는. 뭐 여야를 넘어서서 네. 국정 후보냐 검인정 후보냐 이제 이렇게 싸우는 청와대에서 찍은 후보와 각 당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만든 후보가 싸우는 그런 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언론이 쓰기를 유승민 포위 작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정말 이번 총선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후에 총선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 그 전에 짚어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일 진보통합 선언이 있었는데요. 날짜를 좀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하필이면 그날 국정교과서 확정고시하는 날에 진보통합 선언을 해서 많은 언론이 그 주요하게 배치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그야말로 평생토록 진보정치 운동을 해오신 노 대표님 입장에서 볼 때 그날 굉장히 뜻깊은 날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날 좀 어떠셨습니까? 사실 그 진보정당 이 이제 민주노동당 창당으로부터 보면은 약 1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성원하고 또 이렇게 지지해 주셨지만은 그의 그런 이 여론에 부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정치적 어떤 위상이 많이 추락해 있는 상태가 지금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한 걸음으로 이번 4자 통합 선언 이 한 건으로 다 반전되지는 않겠지만은 반전을 위한 중요한 일보가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닌가. 드디어 이제 진보 정치 나락으로 떨어지던 진보 정치가 바닥을 치고 다시 이렇게 그간의 이 값비싼 교훈들을 토대로 해서 좀 새로운 길로 나서는. 그래서 저는 흩어진 옛 친구들을 만나는 게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좀 우리가 함께 탔던 배를 뒷받침했던 강물은 이미 흘러가 버린 지 오래고 우리는 새로운 강물 위에 새로운 배를 이제 함께 타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그래서 좀 진보가 이렇게 좀 새로운 진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또 다짐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흘러간 이 친구를 다시 만나자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강물 위에서 새로운 배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할 것이다. 실제로 보면 정의당이 진성당원이 제일 많은 정당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알 수 없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는 매월 10,000원씩 내는 진성당원 수가 그 어떤 정당보다 제일 많다. 근데 이분들이 무슨 어디 조직된 분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회사원, 직장인 이런 그렇습니다. 분들인데 생활인들이죠.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다른 정당하고 독특한 문화 이런 것이 있다. 그러는데 이번에 사자 통합으로 좀 조직된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닐까요? 예컨대 농민 조직이라든가 뭐 노동자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대거 들어오는 뭐 단초가 이제 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문은 열렸지만은 또 그런 분들이 과거의 아픔들을 갖고 있고 또 과거의 실망 이런 것들이 여전히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앞으로의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이제 그런 분들이 가득 탄 버스가 이렇게 줄져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니다. 네. 문만 열렸을 뿐이다. 앞으로 정의당이 통합된 이 새로운 정당이 제대로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통합을 진보 소통합인가요? 아니면 진보 중통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그 규모나 이런 걸 볼 때 어느 정도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굉장히 중요한 네. 저는 이제 중통합이라 생각되는데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무거울 중자 중통합 굉장히 무거운 중요한 일보가 내딛는 네. 의미 있는 통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통합 선언인데 큰 틀에서 주류 언론 매체가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의미 있는 저희 같은 그 작은 진보 언론들은 이번 무거운 중통합을 굉장히 무게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번 통합을 통해서 해야 될 진보 정치의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뭐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는 이른바 낡은 진보라는 말처럼 네. 뭐 모든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낡은 부분도 있고 새로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가 그동안에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지탄받아 왔던 그런 낡은 모습들을 좀 탈피하는 데 적극적이지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데도 역시 여전히 부족하다고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보하면은 그냥 어찌 보면은 좀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 내지 과거에 이렇게 고생 많이 한 사람들처럼 네. 이렇게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게 제가 자꾸 보여지는데 그런 네. 점에서 저는 새로운 이 진보 세력이 왜 진보 세력이 선택돼야 되는지 또 우리나라가 진보 세력들이 이 정치 발전과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의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보여주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뭐 신념이 강하다고 해서 찍어달라거나 과거에 민주화를 위해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지지해달라는 얘기는 다시 할 수 없는 얘기, 과거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국민 공통의 염원이라고 생각된다면은 네. 그 복지국가를 로 한 걸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진보 정당이 어느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네. 구체적인 대안으로 설득 있게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선진 복지 국가로 나아가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상황인데요. 이 정치가 정말 계속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난번 선거 때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또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은 국민들이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강렬하게 원하고 있다는 걸 자기신들도 인정한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었지만 당선된 뒤에는 또 그걸 지키지 않고 본연의 또 네.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저는 다시 선거 때 다시 또 그걸 또 꺼낼 거라고 봅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지금도 뭐 여의도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새로운 의제들 또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요구되는 그런 의제들을 갖다가 또 선거용으로 준비를 갖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도 망치고 해놓은 게 없고 공약도 안 지켰기 때문에 천벌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네. 박정희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실패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반사 이익을 다음 선거에서 얻을 것이라는 네. 그런 기대로 임해가지고는 또 당할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긍정적 대안을 네. 더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선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 연구소를 비롯한 새누리당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는 선거용 공약을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고 이것은 분명히 국민들에게는 당근처럼 비춰질 텐데 물론 이제 그 당선된다면 입 싹 씻을 그동안 걸 봐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혹할 만한 선거용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쪽에서도 뭔가 새로운 내용들을 긍정적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이 게임의 룰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사실 국정교과서 막 하느라고 정말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서 정치권이 뜨겁게 논의해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 버린 측면이 좀 있거든요. 여야가 오늘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2+2 회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선거제도 개편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뭐 지금은 사실 이 선거구 획정은 선거 직전마다 다 있는 것이 매번 선거 때마다 선거구의 조정은 이제 불가피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네. 인구 이 격차가 1대2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네. 대폭으로 이렇게 그 선거구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제 선거제도 개편의 어떤 하나의 네. 안으로 이렇게 모델로서 제시를 하면서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가 또 다른 한 축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치권에서의 어떤 수건 사업이었던 이제 정치 개혁 차원에서의 선거제도 개편 네. 또는 선거구 획정 방안을 이제 확정 짓는 것이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는데 네. 이 좋은 기회를 사실상 지금 거의 다 놓쳐버리고 시간에 몰려가지고 네. 그냥 이제 되도록이면은 기존 선거구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기득권 수호 세력과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정신에 맞게끔 바꾸려는 네. 그런 개혁 세력의 어떤 다툼식으로 이제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개선될 여지가 개선되어야 마땅하나 여러 조건상 뭐 이제 이번 19대 선거를 앞두고 네. 20대 선거를 갖다가 앞두고서는 바뀌기가 좀 쉽지 않은 지금 국면에 이제 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새누리당은 마지막까지 농촌 선거구를 갖다가 덜 줄이려고 네. 지역구 사수 비례대표를 희생시켜서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희생시켜서라도 이제 지역구를 사수하려고 하고 있고 네. 새정치연합 내의 일부 또 해당 지역 이 출신 의원들은 네. 그걸 편성해서 네. 똑같은 목소리를 솔직히 내면서 네. 지도부를 이렇게 안에서 또 압박하는 지금 그런 국면이죠. 네. 그러니까 참 이게 그 당인인데 당인의 자세로 정치를 푸는 게 아니라 당인은 당인이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목적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구 사수 결의대회 이런 데 가보면 새정치민주연합부터 새누리당 의원들이 함께 서서 한 목소리 농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국회 로텐더홀에 이제 두 가지 농성이 있는데 하나는 이 지역구 사수, 농어촌 지역구 사수와 그다음에 한편에서는 바깥에 예전에 세월호 어머님들 계시던 그곳에 이제 정의당 농성장이 있는데요. 이렇게 선거제도 개편이 권역별 비례대표 이런 게 안 되면 정의당에게는 굉장히 큰 데미지, 손해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비례대표는 느려야 마땅하고 한 석이라도 더 느리는 방향으로 개편이 돼야지 이걸 줄이는 것은 오히려 정치가 후퇴하는 것이고 특히 헌법재판소의 그 이번 그 결정의 의미는 네. 인구 표의 등가성이거든요. 모든 국민이 평등하기 때문에 한 표 한 표의 가치가 벌어져서는 안 되지만 이제 우리 형편상 2대1까지 2배까지는 허용하겠다는 거니까 다른 나라보다 많이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상의 것을 이렇게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되죠. 사실 이 국회의원이라는 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이 땅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몇 평당 한 명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농촌 인구는 확 줄여놓고 네. 농촌 인구를 줄이는 정책은 자기들 마음대로 추진해놓고 네. 그러나 그 농촌 땅에는 한 명은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지역을 팔아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농촌 정책 오히려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을 대변하는 일이 중요하다면 오히려 농업 전문가 또는 농촌 그런 걸 대변할 수 있는 뭐 농협 출신이라 이런 분들을 비례대표로 많이 이렇게 임명하면 될 일을 그렇게 하면은 될 일을 그렇게는 또 안 하고 안 하고 그냥 이제 여기 뭐 다 이사 가고 없는데 빈 땅이지만 여기는 그 행정구역상 뭐가 되니까 한석은 달라는 식으로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그 근본적인 어떤 이 도전이다 그런 점에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역 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현역 의원 밖으로 그 몇 사람입니까? 국민들 지금 수천만 명이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몇 사람 밥그릇이 뭐가 중요하며 또 그 사람들은 그 밥그릇 없어도 또 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근데 이게 결론은 그 야권에 그 유리하기보다는 불리한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그
해당 농촌 지역구를 살리려면요. 네. 몇 석 정도 지역구를 늘리는 식으로 그 비례대표 4, 5석 줄인다고 해서 그 해결되지 않아요. 네. 그 지금 문제되고 있는 지역구 살리려면은 비례대표를 한 12석 이상 줄여야 드디어 그게 적용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현재 지금 이제 뭐 여당이 저렇게 버티긴 하지만 네. 워낙 명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현재의 그 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네. 수를 그냥 고수하는 그대로 지켜내는 수준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 발전 측면에서 보자면 꽝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 사이에 우리가 든 비용을 생각하면은 네. 후퇴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거를 그냥 용납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혹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저렇게 여당 의원들이 계속 버티기로 일관하면 차라리 전체 지역구 아니 전체 의석을 국회의원 의석을 확대해서 의석수 확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래야 감시의 눈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특권 의식은 사라지고 뭐 이런 주장도 하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이제 그 국회의원이 더 인구 비례로 적은 나라도 있긴 하지만 네. 더 많은 나라들은 이제 이 인구로 대비할 때 이제 국회의원이 더 많거든요, 우리보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한 100여 명 정도 늘려야 네. 세계의 어떤 좀 평균 수준에 육박하는 겁니다. 네, 지금 300명인데 한 400명 정도. 예.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워낙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높다 보니까 네. 이제 이 합당한 이유라 하더라도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용납이 잘 안 돼요. 제가 볼 때도 정치가 달라진다는 어떤 보장, 네. 이나 어떤 큰 변화에 대한 어떤 기대와 동시에 의원 수를 늘려야지 의원 수만 늘리는 것은 사실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개혁이 아니지만 네.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개혁이 될 수는 있는데 네. 이제 국민들의 불신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네. 지금의 그 어떤 그 기득권적인 이 선거제도, 기득권을 수호하는 네.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바꾸면서 네. 그래서 큰 당들도 이렇게 좀 손해를 보는, 지금보다는 손해를 보는 네. 그런 정상적인 어떤 이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이렇게 큰 개혁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네. 선거제도를 함께 늘리는 것이 국민들의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조건으로 늘려야지 그것이 도입되지 않는데 그냥 늘리는 것은 늘리는 의석이 어디로 갔느냐. 네. 바로 양대 기득권 정당에게 다시 또 다 가버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늘리는 효과가 없어질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는 거죠. 반드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채택을 하고 의원수를 늘려야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우리 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 달라졌다는 보장,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폐단은 계속 언론이 지적을 해왔는데요. 네. 이게 좀처럼 본인들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이게 불균형적 상황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사실 그 정의당이 제일 적극적으로 싸워왔고 네. 그동안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싸움에서도 정의당이 실패하게 되는 것은 아니냐. 이미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진단도 나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사실 뭐 정의당 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수 정당을 배려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우리 의석을 당신들이 가져갔느냐. 네. 왜 부산에서 새누리당이 52%밖에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90%의 의석을 갖고 갔느냐. 그거는 남의 의석을 가져간 거거든요. 네. 불법 취득한 작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훔친 물건 내놓으라는 것이지 네. 뭐 그쪽이 좀 빵이 많으니까 우리한테 좀 나눠달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 사실 그래서 저는 정의당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있는 새누리당이 그리고 또 작게는 새정연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새정연도 자신들이 특정 지역에서 얻는 네. 그 초과 의석들, 네. 호남 지역, 호남에서 얻는 초과 의석을 그냥 쥐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근데 정의당이 뭐 5석의 의석을 가지고서 네. 이걸 바꾸는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참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다 기득권 정당들이 자기 기득권 안 내놓으려고 할 텐데 네. 방법이 없나?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그게 뭔가 하면 다음 대선 때 네. 돌아오는 대선 때 네. 야권 연대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합의 사항으로 해서 네. 이것을 야권 연대의 그 단일 후보가 네. 제1회 공약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임기 1년 이내에 예. 1년이 가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예.
선거제도 개혁 국회에만 맡겨서는 안 되니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국민들이 정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입법 절차로서 국회에다가 회부해서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선택한 그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걸 공약으로 내걸면은 저는 그래서 그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은 그 1년 이내 국민투표는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 선거제도를 바꾼 나라들은 뉴질랜드가 그러하고 바꾸진 못했지만 또 이 영국 같은 경우에도 국민투표에 회부했거든요. 이걸 왜 당사자들에게 맡겨가지고 당사자들이 결정하도록 하느냐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요. 뭐 당사자들은 절대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한테 물어서 국민들 판단에 따라서 국회가 조정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강제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는 선거제도 개편은 불가능하다. 지금 사실 진짜 좋은 기회였는데요. 헌법재판소 그리고 또 선관위에서도 선관위까지 나서서 이렇게 도와준 이거를 야권 스스로 좀 실종시킨 측면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 특히 선관위에서 나온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제대로 된 안을 새누리당이 필사적으로 그 반대했고요. 그리고 사정연도 제가 볼 때 필사적으로 무시했고요. 필사적으로 무시했다. 그 두 정당이 한쪽은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한쪽은 당대표 제외하고서는 필사적으로 무시했어요. 당대표만 문재인 대표만 그나마 해야 된다. 그 안이 맞다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개인적 소신을 밝혔을 뿐 그 당은 필사적으로 무시해가지고 그냥 필사한 거죠. 지금 필사하고 있는 거죠. 정말 걱정입니다. 사실 이게 그 큰 틀에서 보자면 그분들도 이제 그 진보를 지향하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 큰 틀에서 보자면 그 지지층을 확대하고 자신들의 어떤 그 정치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라도 함께하는 정치 세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는데 그걸 왜 안 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까지 선거에서도 새누리당에게 50% 이상을 몰아준 적이 거의 없어요. 특히 총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제도가 바뀌게 되면은 다양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 세력들이 공존하면서 서로 이렇게 연합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의 저 일당 독재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견제와 균형이 그러면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자신의 어떤 책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일단 나는 살아야 된다. 내가 살지 않으면 지구가 있어도 소용없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다들 그런 거예요. 나부터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약간 좀 여유가 있는 이제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우리 파가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파. 무슨 조폭도 아닌데 자기 계보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이제 당이에요. 그 당은 거의 화성이에요. 화성. 화성은 지구 입장에서 보면 멀잖아요. 다음은 팥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팥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근데 저희도 정말 취재를 해보면 다들 그런 인식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살지 않으면 다음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정치가 야권의 정치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그나저나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든 좀 박근혜 대통령의 저런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야권 정치의 새로운 지형의 변화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연합 정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주장들도 나오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민심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민심. 사실
지금 국민들에게 그 정권 교체가 필요하냐 물으면요. 벌써 2년째 네. 계속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정권은 계속 이 당이 해야 된다.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분들이 오히려 계속 적어요. 네. 그런데 당에 대한 지지도를 물으면은 새누리당이 늘 1등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건 뭔가면은 야권 지지층을 야권이 다 이렇게 그 모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현재의 야당을 절반만 지지하고 절반은 정권 교체는 필요하냐. 지금 야당은 못마땅하다.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국민을 바꿀 생각을 하기 전에 네. 또 지지층을 지금 야권 지지층을 늘리기보다 야권 지지층을 다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문제를 네. 개선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야당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문제가 많은 지금 국정교과서도 보십시오. 아니 교과서를 국정화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의 50%를 넘어섰잖아요. 68%. 68%잖아요. 네. 그거는 역대 야당의 지지율 다 합해도 68%가 안 돼요. 그 반도 채 안 돼.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교과서 반대하는 분들이 네. 야당 지지층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네. 이 상황에서 야당이 뭘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정교과서 국면에서 제일 못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야당이라고 생각돼요. 네. 자꾸 이제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국민들 늘어난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 네. 얘기만 하고 있고 자기들이 뭘 할 건지 네. 또 그 늘어난 국민들로부터 자신들이 어떤 새로운 지지 세력을 규합하려고 할 건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네. 없고 그냥 늘어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괴로울 것이고 괴로우니까 나는 좋다는 식으로 이게 순환이 되지 않는 논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국민들에게 지금 화가 나 있는 50%가 넘는 60%를 육박하고 있는 그런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국민들에게 우리 야당이 내년 선거를 통해서 뭘 할 건지를 책임 있게 뭘 할 건지를 약속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를 지지해 주십시오. 내년 선거에. 그러면은 내년 가을에 저 교과서 인쇄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그 예산이 다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 과반수 의석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면은 저거 완전히 스톱시키겠습니다. 올 스톱시키겠습니다. 그거 책임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 국민에 대한 보답이고 그렇게 해야 또 반대하는 국민들도 내가 반대해도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 내가 반대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바다에 돌 던지기구나. 이런 험악한 일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보여줘야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야권 정치를 이렇게 지켜보면요. 국민들이 정말 힘을 모아서 지지를 해줘도 못 먹어요. 저도 못 먹어요. 이런 비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바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무슨 군사작전 하는 것처럼 뭐 비밀 TFC 만들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예산 땡겨가지고 예비비로 막 집행해서 44억을 막 해버리고요. 뭐 이런 상황이 계속 가는데도 그 하나 못 막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심천 연대로 하자라고 했지만 실제로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좀 너무 못 싸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너무 많은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여러 현안이 사실 있습니다만은 국정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새누리당에서 당신들은 국정교과서 반대하지만 우리는 민생 챙기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니까 또 우리도 민생 챙기겠습니다. 이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근데 민생 당연히 챙겨야죠. 챙겨야 되지만은 국정교과서 문제에 관해서는 딱 부러진 해결 방안을 야권이 책임 있게 내놔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나도 정치예요. 뭔가면은 국민들이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이러니까 피켓에다가 나도 이러고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나도 반대한다 이거죠. 나도 정치. 나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왜 그것밖에 못하냐 이러니까 그럼 머리를 깎을까요? 아니면 피아노를 칠까요? 자꾸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 뽑아만 주세요. 내년 가을에 저 교과서 없애겠다. 발행되지 못하도록 하겠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져서는 인쇄 안 되는 교과서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렇죠.
정말 네. 속이 후련해. 확실하게 지금 오늘 노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네. 속이 다 후련해요. 국민들이 야권에게 듣고 싶은 지금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듣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런 것이지. 나도 반대한다가 아니다. 우리 집 아이들까지 반대하는데 뭐 국회의원 반대하는 거 당연하지.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지금 정말 지금 이 팟짱 듣고 계신 애청자분들께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박수 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속 시원하고 후련한 얘기들을 정말 듣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국민들이 다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침낭을 먼저 접지 않습니까? 네. 벌써 침낭 정리하고 이제 접고 국회로 돌아간다라는 결정을 지난 주말에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합의도 없어요. 별로 진전도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답답하고 이 정치를 좀 이렇게 화끈하게 바꿀 수 있는 묘책이나 묘안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느냐 국회에 있느냐 사실 그 문제보다도 네. 국회 돌아가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국민들도 그걸 눈여겨보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제 마치 이제 우리는 어차피 할 일이 많으니까 네. 이건 이쯤 했으니까 네. 무슨 의무방어전 치르듯이 이만큼은 저희들도 싸웠죠. 네. 예, 그리고 일은 참 세상은 높고 할 일은 많습니다. 우린 다른 일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건너가서 가니까 네. 국민들이 이제 정권 교체 필요하다 하면서도 근데 이 야당들은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지지를 갖다가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다가오는 총선은 야당의 것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 같은 데서 한 일도 없고 사고만 친 지난 몇 년을 보내놓고도 다시 180을 얻을 수도 있다는 이런 이제 흰소리를 갖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180석 의기양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요. 이번에 국회가 왜 돌아갔을까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 전국에서 지역구 예산 챙기려고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국정교과서도 뭐도 그 예산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말씀하신 대로 자기 선거 전략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전직 국회의원.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이제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보면은 원래 이렇게 그 법정 시한을 12월 초로 돼 있는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때로는 이제 12월 31일까지도 넘어서면서 1월 1일 날 새벽에 통과시킨 경우도 많고요. 이제 이게 뭔가면은 굵직굵직한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여야가 대립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은 늘 조기에 타결이 됐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굵직굵직한 큰 싸움, 국민을 위한 큰 예산 싸움은 안 하고 이제 자기 지역구와 연관된 예산이 확보되면은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서 선거운동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개 보면은 12월 초에 큰 무리 없이 4년에 한 번씩은 이게 합의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도 그럴 조짐이 매우 크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이렇게 그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죠. 이걸 우리가 용납해야 될까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애청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12월 초에 예산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면 노회찬 대표님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또 당선시켜줘야 되냐 이런 것은 국민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앞서 지적하신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80석 얘기를 했습니다. 개헌저지선까지 뚫어보겠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도대체 야권은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재선 이상 의원들은 입을 열면 모두 하나같이 우리 내년에 80석 정도밖에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기자들한테 하십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지금 알 수 없지만 현재 상황이 그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걱정들은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개 보면은 그 이제 내용을 더 들어보면은 나를 포함해서 80석 이 내용이에요. 맞아요. 예, 자신은 포함되고 80석이야.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이제 그 당선에만 관심들을 다 갖고 계신데. 저는 지금의 상황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 야권의 이 지지부진한 상황. 당대표가 확 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또 바꾸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 해서 문제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탈당도 안 하고 맞아요. 뭐 신당 만든다면서 만들지도 못하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안 돼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무능한 국방부가 갑자기 생각나. 국방부가 무능해서 한국의 안보가 지켜진다는 김종대 단장의 그 분석이 있었거든요. 똑같네요. 한국 정치도. 그래서 지금 현 집권 세력에 대한 이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 대안으로 지금 지목받지 못하고 기대를 모으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아직은 그래도 저는 뭐 시간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좀 탈피해서 부족한 게 많지만 일단 다가오는 선거를 연기할 수는 없는 거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것은 반드시 해내겠다. 는 걸 갖다가 마스터 플랜을 갖다가 제시하면서 야권이 전열을 정비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저렇게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작은 기득권 지키기 위한 어떤 쟁투의 다름 아니다. 그냥 공천에서 자기 살려고 또는 자기 쪽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그리고 또 그래서 20%에 안 들려고 노력하고 그다음 또 새로 뽑는 20%에 또 더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나라도 더 건지려고 또 그걸 위한 또 여러 가지 쟁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국민들이 그게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 보입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별로 안 달라졌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정말 쪼잔한 정치가 계속 야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 좁쌀스러워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정치부 기자들이 보기에도 좀 크게 먹지. 저렇게 막 작은 것에 연연하면서 왜 이렇게 그렇게 좀 좁쌀처럼 행동하냐. 이런 비판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노 대표님 보시기에 문재인 대표가 지금 해야 되는 가장 큰 승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남의 당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기 좀 명구스럽지만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승부수로서 될까? 저는 하여튼 뭐 정도를 걷는 것이 당장에 좀 힘들고 뭐 하더라도 그리고 나는 제가 잘 이해 안 가는 것이 저희도 뭐 부족한 점이 많고 또 능력으로 받아면 저희가 어찌 보면 능력이 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 뭔가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룰이 지배하는 조직이에요. 룰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표를 뽑았으면은 이제 대표가 지휘에 나가야죠. 그리고 대표가 또 문제 있으면 어떡하냐. 문제 있으면 또 끌어내려야죠. 근데 끌어내리는 방법도 룰에 다 나와 있어요. 당헌 당규에. 끌어내리지도 못해. 그러면 그 대표가 끌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끌고 나가는 건 또 반대야. 근데 끌어내지도 못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브 트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어떻게 돼. 교통체증만 심해지는 거죠. 지금 이 사방팔방에서 빵빵거리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저 차가 빠져줘야 다음 차가 이동을 할 텐데 지금 뭐 이러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새정치연합이 좋은 당헌 당규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당헌 당규대로 그냥 움직이는 것이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 속에서 그걸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고 그게 민주주의예요. 또 그러라고 당헌 당규를 만든 거고 근데 그걸 다 만들어 놓고 그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참 그 새정치민주연합 그 고위 관계자들이 저희 방송을 좀 들으시고 노회찬 대표님의 이 충고를 좀 들으셔서 그 당헌 당규 그리고 또 그 혁신위 같은 거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 내놓은 안대로 좀 추진을 하면 되는데 계속 다리 걸기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또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요. 통과시키지 말든가. 통과시키는 거 안 하죠.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때문에 발생한 지역구들이 있는데 거기도 공천하지 않겠다는 게 혁신위의 입장인데 또 공천을 했어요. 그리고 또 떨어졌어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연합정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번 재보선에서도 나타났지만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정의당이 합치면 특히 이제 뭐 모든 지역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등포도 그렇고 저쪽에도 그렇고 부평만 냈죠 이번에 정의당이. 그 경우를 놓고 보면 둘이 합치면 새누리당 지지율을 넘습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특히 이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또는 단체장까지 포함한 이 선거제도가 이른바 승자 독식을 보장해주는 선거제도의 큰 결함을 갖고 있는 선거제도입니다. 이게 만일에 이번에 중앙선관위가 제안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뀌어진다거나 아니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비슷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바뀌어진다면은 야권연대 할 필요 없어요.
대개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사전 연대를 하지 않습니다. 사후 연대를 합니다. 국민들이 뽑아놓은 그 결과, 선거 결과를 가지고 연대를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왜 우리는 사후 연대를 하지 않고 사전 연대를 모색하는가? 그건 선거제도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에서는 사후 연대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전에 연대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소수의 지지를 받는 쪽이 오히려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연대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줄이는 거죠. 40% 이 야권 다음은 야권 지지자가 60%면 야권이 당선될 가능성을 더 높여놓는 방식은 현 선거제도 하에서는 사전 연대 방식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 국민들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나 가장 좋은 거는 선거제도 바꾸고 사후 연대하는 게 확실하죠. 그게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 갈 길이 머니까 저는 여전히 사전 연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 불가피하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식도 있고 또 과거에 보면은 너무 이렇게 한 석이라도 더 건지기 위한 당리당략적 담합식의 연대도 없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연대에서 좀 연대의 명분과 누구를 위한 연대인가 후보자를 위한 연대가 아니라 결국 그 성과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연대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연대가 저는 개인적 바람은 그렇습니다. 총선 하나만 연대하기보다는 연이어 지금 3번의 선거가 같이 있거든요. 총선, 대선, 지방선거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제대로 선택해가지고 30년을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87년 체제가 이제까지 왔다면은 내후년이 87년 체제의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불행히도 이 30년 동안 민주화를 대변하는 세력들이 10년밖에 집권을 못했고 20년을 그 경찰 방패 뒤에 숨어있던 또 총을 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20년을 집권을 했던 아픈 기억이 돼. 이걸 이제 바꿔내야 된다. 새로운 30년, 복지국가로 가는 30년, 통일을 만들어내는 30년을 가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3번의 선거를 잘 치러야 된다.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그래서 이 3번의 선거를 전략적으로 연대하는 그래서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를 공동으로 약속하고 최소한 이것이 지켜지는 그리고 정치개혁에서는 뭐가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갖다 확실하게 보장하는 3개년 계획 세상 바꾸기 3개년 운동이죠. 그걸 제시를 하고 그걸 통해서 향후 30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가서 자라가서 결혼해서 아이까지 가정을 꾸리는 지금 키우는 아이들이 가정을 꾸리는 그때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걸 제시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연대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재 정당들은 좋은 세상에서 좋은 당으로 다 탈바꿈할 수 있는 그 여지까지 열어두는 그런 정도의 마스터 플랜을 내놓고 지지를 해달라고 해야지 우리가 지금 4석인데 6석 되면 더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석 더 건지기 운동해서는 안 된다고. 굉장히 일단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3개년 프로젝트. 3년의 연대로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3년간의 선거만 잘하면 30년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런 프로젝트인데요. 이건 정말 야권이 한번 손을 잡고 해볼 만한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정도 좀 해줘야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야권 정치에 대해서 사실 실망하지 않고 신뢰를 보낼 수 있고 원칙을 허물지 않는 정치를 계속 해준다면 분명하고도 반듯한 지지를 국민들이 보내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걸 좀 노 대표님 제안으로 해서 좀 같이 논의를 하는 장이 하나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잘 좀 이렇게 가다듬어 가지고 제가 조만간 이렇게 좀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얘기가 길어져서 잠시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네마다 이제 빅매치가 슬슬 이제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대구에선 뭐 유승민 대 정종섭, 그리고 서울에선 이재호 대 임종석, 뭐 이런 구도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광주는 뭐 천정배 대 송영길, 뭐 이런 등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노회찬 대표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서울 노원, 네, 그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노원병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여기가 좀 핫한 지역이 되겠다 내년 선거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선택을 준비 중이십니까? 예, 뭐 저는 아직 그 출마 지역과 관련해서 정해진 건 없고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당과 협의해서 정해야 되고. 물론 이제 후보 중에 한 명으로서 자신의 어떤 판단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네. 지역구에서 이렇게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가 많지 않은 건 뭐 솔직한 현실인 것이고 또 당 전체로 보더라도 또 당의 지지율을 올려서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는 또 그런 큰 과제도 사실 있는 것이고 해서 제가 어디에 어떻게 출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당의 총선 전략 함께 결정돼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있어서 다만 이제 시간이 좀 임박해 오기 때문에 조만간 그 뭐 당과의 협의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여기저기서 뭐 여기로 오라 저기로 오라 이런 뭐 이렇게 러브콜도 있습니다만 당 내에서. 네, 당 내에서. 네. 예. 다른 당 거는 접수를 안 하니까. 당 내에서 이 지역 저 지역 이렇게 와서 함께 하자는 그런 뭐 제안도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택하기보다는 좀 책임 있게 당과 함께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난번에 이제 노원이지만 지난 재보선 때 이제 그 동작 출마를 하셨었는데 그러면 동작으로 또 출마하실 가능성도 있는 거냐 이런 의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뭐 특정 지역을 좀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어느 지역구 자체가 출마 지역 자체가 당과 좀 협의해서 정할 상황이고 조만간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12월 15일이 예비 후보 등록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정해야 되겠죠. 그 전에는 다 정해질 걸로 사실상 이제 한 달 정도 본격적인 총선 초읽기가 약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마 저희 개인의 문제 저희 출마 지역만이 아니라 당의 정의당의 어떤 총선 전략까지도 함께 정해지는 그런 상황이 그렇군요. 전체 그림 가운데 이제 배치되는 배우 이렇게 볼 수도 선수라고 선수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새누리당이 이런저런 총선 전략들이 조금씩 이제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는 유승민 포위 전략,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안대희 전 대법관 등을 통해서 수도권 내 노원벨트 전략 이런 것들을 좀 구상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서울 강북에서 새누리당이 석권할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역 민심은 좀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지금 야당이 국민들에게 많은 좀 실망을 끼쳐드리고 이렇게 구심력 있게 지지 열기를 모아내고 있지 못하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파악하는 바로는 그 수도권에서 일부 전통적으로 그 새누리당 강세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새누리당이 그렇게 쉽게 이 야권 지역을 이렇게 바꿔내지 못할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수도권에서는 새누리당이 약세. 다만 야권이 분열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은 꽤 있지만 야권이 적절하게 이제 분열상을 극복하고 연대를 해낸다면은 수도권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어찌 보면 야권이 지킨다 보면 우리 국민들이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지키고 있다. 지켜줄 거다. 지키고 있는데 그걸 제발 야권이 나타나서 깨지 마라.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내년 총선을 유능한 경제정당론 이렇게 이거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전략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먹고 사는 문제로 내년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전략인데요.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야권 전체를 관통하는 총선 전략 앞서 3년 프로젝트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국민을 좀 함께 설득하고 할 수 있는. 예, 저는 사실 그 뭐 유능한 경제정당은 자칫하면은 올바른 교과서처럼 네. 그냥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게 되게 쉽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걸 본인 입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저 사람들은 늘 경제를 집요하게 다룬다. 그것도 서민 입장에서 다룬다. 또 현실 수 있는 대안을 중심으로 다룬다라는 평가를 국민에게 받게끔 평소에 잘해야죠. 사실은. 또 평소에 잘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선거에 임박해서는 집대성 해가지고 내년 선거에서 되면은 1년 안에는 뭘 바꾸고 2년 안에 뭘 바꾸고 3년에 뭘 바꾸겠다라는 네.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갖다가 더 키워내야 되는 거 아니냐. 평소에 딴 걸로다가 세월 다 보내놓고 유능한 집안 싸움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유능한 경제정당 이러면은 되면 좋겠지만 그걸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유권자들 속에 과연 들겠느냐. 네. 어찌 보면 경제는 이제까지 늘 잘하든 못하든 경제를 많이 다뤄온 사람으로 보이는 게 새누리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그쪽으로 혹시나 하면서 쏠리는 경향들이 강한 거거든요. 네. 강한 건데 그걸 이게 바꾸기 위해서 네. 제대로 바꾸고 부자경제밖에 살린 게 없다. 네. 서민경제는 다 망쳤다. 네. 그 서민경제는 어떻게 살리겠다. 이런 대안을 갖다가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점에서 아까 3개년 계획이라는 네. 것도 네. 단순히 야권이 이제 저렇게 늘 찢겨 갈려 가지고 뭘 하겠느냐라는 데 대한 불안감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데 무능하다는 그런 이제까지 어떤 누적된 불신이라거나 네. 이런 것들 씻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안들을 어차피 연서명으로 네. 우리 모두 다가 이거는 책임지고 이거 안 되면 우리 다 떠나겠다. 네. 정치에서 내려오겠다. 네. 이런 어떤 각오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내용대로만 야권의 정치가 된다면 선거 결과가 늘 승리로 귀결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 그 결기가 부족해졌다. 야권의 정치인들이 뭔가 세게 싸우려는 모습이 없다. 국민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비판과 불만이 도처에 있는데 그걸 좀 받아서 좀 제대로 된 선거 전략을 이번엔 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 기회가 왔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지금 야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답답하고 네. 야권이 야권답지 못하다. 이제 그런 지탄을 많이 받고 특히나 저 여당의 폭주를 대하는 데 있어서 박근혜 이 정부의 이런 이제 독주를 갖다가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대단히 이제 크다고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았던 건 사실이고요. 또 진보 세력이 또 자기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정치 발전에 누가 되기도 했던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깊이 좀 반성을 하고 다만 좀 희망을 키워내는 데는 네. 국민들도 함께 해야 됩니다. 네, 국민들도 함께 밥상머리에 네. 앉는 주요한 한 날개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네. 좀 정치 야권을 좀 격려와 동료가 다 필요하다. 네. 다 필요하고 그런 속에서 함께 이 문을 열어 나갈 수 있다. 특히나 총선 승리 없이 대선 승리 없습니다. 그래서 총선에서는 나만 살고 네. 그리고 대선에서는 내가 후보된다. 는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집은 다 탔다. 불타고 없다. 이제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총선 승리가 대선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우리 야당들은 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인정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도 총선 승리는 예를 들어 나는 떨어져도 우리 당은 이길 수 있다. 네. 또 우리 당이 이기는 것이 그것도 훨씬 중요하다. 내가 계속 정치를 하는 한. 그런 좀 자세로서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은 총선 승리, 대선 승리가 저는 된다면은 지방선거 승리는 네. 쉽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좀 세상을 어렵게 만든 세상을 또 이렇게 이상한 세력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마구잡이로 후퇴시켜 놓는 네. 작금의 상황을 바로 잡는 그런 해가 2016년부터 네.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30년 그 좋은 세상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예. 3년 제대로 싸워서 그러니까요. 30년 예. 좋은 세상 만드는 그래야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일단 3년 붙고 30년 돈 잘 탈 수 있다면 요거 적금 붙겠습니다. 역사는 교과서가 바꾸는 게 아니라 네. 3년 투표 잘해야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안 봐.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